이게 전염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백신은 내가 맞지 않고 내 주변 사람이 다 맞으면은 내가 안전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맞추면은 부자들은 백신을 안 맞아도 이제 옮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내가 이걸 걸리느냐 마느냐 이게 전염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부자들이 뭐 약간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도 좀 있네요.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 보면 국가에서 미국에서 그 임상 시험하는데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대줬습니다. 사실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대상자 찾아가지고 임상 시험하고 효과 확인하고 또 다음 단계에서 임상하고 또 이게 정말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국가에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예산도 많이 대주고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은 빠르게 나왔고 빨리 다 맞출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백신들은 그런 과정을 다 제약회사가 해야 돼요. 좀 다르죠.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크다고 볼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그 암으로 그 생기는 피해,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온다면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협상을 국가가 하고 상당히 많은 세금도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가장 중요한 저희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폐해가 있을 수 있고 그건 당연히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내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라고 가는데 우리가 놀라운 증명을 하면서 계속 접하게 되는 지식이 미국 발이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나온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미국 쪽에서 나온 지식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신기술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하는 일은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주의 이전에 공동체가 공공성을 대표하는 어떤 기관이 처리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훨씬 깊고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독특하게도 기업이 해도 된다. 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은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하면서. 복지 차원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라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신약과 관련돼서는 고민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을 하면 당연히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전 국민에게 비교적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개발됐을 때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급가액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에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잘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그 미용 목적 이런 거 말고는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제약회사가 좀 이렇게 한번 크게 쐈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근데 이제 그들도 이제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그렇죠. 아니 리턴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그거를 입장을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하루에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반갑긴 한데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뭐 아기들 태어나면 소아마비 예방접종 맞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태어나서 뭐 한 번 맞으면 평생 암에 안 걸리고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어릴 때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되는 백신이 있습니다. 뭐 결핵 백신, BCG 백신. 맞아요. 그렇죠. 뭐 소아마비. 그렇죠. A형 간염 백신도 있고요. 뭐 수두 백신, 디프테리아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도 이렇게 어릴 때 한 번 딱 맞으면은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와 이거는 사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천연두가 우리가 흔히 두창이나 마마라고 불렀던 그렇죠. 그 맞아, 천연두가 대표적인 건데 아마 지금 20대나 10대는 천연두가 뭐야 할 거예요.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비디오 보면 호환 마마보다 마마보다 그 마마거든요. 이게 정말 암만큼 무서운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이 3억 명이 넘습니다. 사망률이 30%. 그리고 천연두에 걸렸을 때 생존했다고 해도 몸에 심하게 흉터가 남거나
아니면 심지어 실명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진짜 병이었거든요. 무서운 병이구나. 이게 3,000년 넘게 우리 인간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이 천연두 고치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백신이 발견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78년에 마지막으로 천연두 환자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질병이 있긴 있습니다. 천연두 백신이 그러면 인류가 맞은 최초의 백신인 네, 거예요? 인류 최초의 백신이 천연두 백신이고요. 백신이 되게 뭐 요즘에 나온 개념처럼 느낄 수 있는데 백신은 사실 진짜 오래된 바이오 약입니다. 그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에 걸린 사람의 체액을 접종했더니 천연두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정말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야, 이분이 세상을 구한 분이네. 네. 그래서 제너가 이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천연두뿐만 아니라 독성을 좀 약화시킨 바이러스나 병원균 이런 것들을 접종하면은 전염병이 예방되는구나. 그 뒤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름을 백신이 아니라 제너라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두 제너. 그래. 나쁘지 않은데요? 응. 아니 근데 우두가 뭐예요? 그 우두가 아까 천연두가 두창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두자가 저 글자인데, 그러니까 천연두하고 비슷한 병인데 소가 걸리는 병. 우두. 이게 사람한테도 없는 병이래요. 오 마이 갓. 네, 근데 이거는 천연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약한 병이고 사람이 얼마 써도 그냥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냥 놔두면 자연 치유되는 그런 병이어서 사실 백신으로 쓰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백신이라고 할 때 그 바카라고 하는 그 VACC라고 하는 그 어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라틴어로 소라는 뜻이래요. 아, 그래서 백신이 네. 되구나. 암도 어릴 때 예방 접종하고 평생 안 걸리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게 되네요. 네. 이미 지금 몇 가지 암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미 암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암입니다.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병동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제 간암 환자나 또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간염 때문에 생긴 환자였는데요. 이제 그런 환자들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 B형 간염 백신을 태어나면은 뭐 이제 스케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회 또 나중에 부스터로 접종하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정말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질병이 됐고 그래서 간암을 예방하고 있죠. 근데 그게 또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Human Papilloma Virus라고 HPV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사마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사마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암 발생이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에는 여성의 자궁 경부에 사마귀가 생기고 그게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2회 또는 3회 접종을 해서 여자분의 경우에는 뭐 26세까지 접종을 완료하면은 그러한 이제 자궁 경부암의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요. 또 남자의 경우에도 이 바이러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진짜로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와서 결국 암이 완전히 정복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난 보험회사가 다 망할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보험은 없어지겠죠? 근데 암은 우리 사망의 25%밖에 안 되니까 이유가 여전히 75%로 죽을 게 있잖아요. 뭐 지금 넌 죽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개발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아직 그렇죠, 암 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암은 일부분이겠죠. 저는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암진. 사람이 오래 살면 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치. 안 죽잖아? 그럼 당연히 치매를 걸릴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근데 암이랑 치매 잡잖아? 그 다음엔 약간 한 인간 수명 한 300년으로 늘어날 수 있어.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거 없는 게요. 올해 10월 달에
네이처 에이징, 그러니까 네이처 자매지 하나인 이제 아주 유명한 잡지에 이제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요. 이 논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가장 많이 사는 쪽 사람들의 이제 소위 생통계를 이용해서 미래에 그럼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건가를 이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예측한 건데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기대 수명이 확 늘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기대 수명이 느는 속도가 현저히 감소해서 어머나. 그 예측에 의하면 지금 태어난 애들 중에 100세를 넘길 아이의 이제 그 분율이 여자의 경우에는 5%, 남자의 경우에는 한 1.8%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애들. 아닌데 나 100세 시대 살 거라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현재의 통계는 저 한국 같은 경우도 72년 대비해서 2010년, 그러니까 40년 사이에 약 20세의 기대여명은 이제 태어날 때 앞으로 얼마나 살 건가를 표시한 건데요. 그게 20년 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그게 뭐 한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정도, 속도가 현격히 둔화됐고 이 얘기는 결국은 암을 정복하고 뭐 치매도 정복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사람은 정해진 수명대로 사는 거다. 물론 좀 더 오래 살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환님 아까 보험에서 없어질 거 걱정하셨는데 여전히 잘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셨네요. 보험에서 걱정은 당신이 왜 하세요? 사회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명이 길어지면 일단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세대 교체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다 수가 있어요. 노인이겠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정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사실 소수죠. 그러면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세대 교체는 안 되면서 우리가 계속 부양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꽤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맞아. 예전에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되려고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왜?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국 죽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왕세자의 지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음모를 꾸미거나 나쁜 짓을 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몸이 안 아파요.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각박하게 살고 있고 경쟁이 심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이지만 만약에 이게 길게 가고 그다음에 언제가 끝이 모르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권태 혹은 지루함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그런 미래를 그린 그 책이 있잖아요. 그 걸리버 여행기에 저희가 언제나 소인국과 거인국만 기억하지만 그 다음에 걸리버가 가는 곳이 라퓨타라는 곳인데 거기 보면은 그 병에는 걸리는데 죽지는 않는 그래서 모두가 다 기피하고 멀리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은 그런 존재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18세기 소설이잖아요. 그때 벌써 그런 상상을 했다는 건데요. 했구나.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언제나 한 60, 70에는 다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에서 살았거든요. 지금은 우리 모두 100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미 우리에겐 있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시스템은 이미 벌써 평균 수명이 훨씬 짧을 때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방송을 찍을 때에도 이 방송이 2시간짜리인지 1시간 반짜리인지에 따라서 계획이 다 달라질 텐데 현재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60, 70세에 죽는다는 전제하에
몇 세까지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고 직업을 정하고 결혼을 하고 쭉 해서 언제 은퇴하고 다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지난 4, 50년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네. 여전히 은퇴 시기랑 다 똑같이 기대 수명만 늘고. 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서 현재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은퇴하신 분들이 할 일이 없거나 벌써 우리도 당장 뭘 해야 하지 이런 고민도 있고 이미 벌써 젊은 세대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고 현재도 우리가 쉽지 않아요. 현재도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되는데 당장 은퇴하는 정년 시기를 몇 년 늦추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가로운 얘기가 절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직업을 언제 결정해야 되고 직업을 한 번 갖는 게 맞는 건지 결혼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이런 얘기들을 네? 잠깐만요. 이거 참 너무 개인적인 아니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 번 편집, 하는 편집. 것이 맞는 이거 이거 평생 핫뿌리가 될 때까지. 암을 정복하면은 오래 살면 좋은 거지 뭐 그냥 그런 것만 생각했지 이렇게 상상지 못한 사회적인 문제나 뭐 또 다른 질병에 맞닥뜨리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근본적으로 물리학 법칙은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기는 어렵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서 언제나 망가져가는 게 자연의 원리거든요. 다세포 생물이 탄생을 한 이후 다세포 생물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안고 태어난 존재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억지로 이제 막 밀고 하면은 지금 보지 못했던 이런 질병도 있었구나, 이런 종류의 변이도 가능하구나, 이렇게도 죽는구나. 이렇게도 죽는구나. 자꾸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뿐이지 결국은 생명이 가진 어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남은 마지막 그 가능성은 이제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몸을 다 기계로 바꾸는 또는 이제 그 인공 장기를 끼우고 뭐 이런 종류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근데 이제 그게 않아요. 과연 인간인지는 또 논의해봐야겠죠.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나인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갑자기 100년 다음날 후에 끼고 나타나는 거예요. 기계 독용하는 거 이렇게 터미네이터야. 나 폐 300만 원짜리 했잖아. 이러면서 막 갈아 끼우고 막. 나는 그냥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주어진 시간을 잘 사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